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이 도입 1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공시지원금의 사전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추가 지원금의 금액 제한도 풀렸습니다. 통신사들도 고객을 잡기 위한 출혈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단통법이 드디어 폐지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까? 네, 단통법이 도입 11년 만에 오늘 폐지가 됐는데요. 일단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은 바로 지원금입니다. 과거에는 제조사와 이 이동통신사가 협의해서 사전에 공시해서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이 있었고, 또 여기에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폐지가 되면서 공시지원금의 공시 의무가 사라져서 공통지원금으로 이제 불리게 됐고, 또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 15%로 제한했던 이 추가 지원금은 이 제한이 사라지면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자율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통신업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그 성지점에서 이제 보조금을 페이백해 주던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추가 지원금을 통해서 투명하게 고객님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단통법 폐지의 효과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음지에서 이 싸게 파는 곳을 보통 성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는 일반 대리점들도 눈치 보지 않고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공짜폰 시대처럼 지원금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 다녀오셨죠? 소비자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단통법이 사라져서 공짜폰이 난무한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발품을 팔고 꼼꼼하게 비교하면 단통법이 적용될 때보다는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소비자들도 대체로 좀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신회사들이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보이지 않는 주파수 대역을 돈 내기여서 낙동강 물 갖다 파는 거랑 똑같이 저 그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죠. 바꾸실 의향이 있는 거죠. 예, 싸게 해주면.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소비자들한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 네, 대리점이 이 추가 지원금을 무기로 소비자들에게 통신사 이동을 많이 권유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과거보다는 지원금이 최소 10에서 20만 원은 늘어날 거다, 이런 게 이제 현장의 좀 대부분 반응입니다. 또 지난 4월에 SKT에서 해킹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통신 3사 간의 고객 이동이 좀 활발해진 상황에서 단통법까지 폐지가 되면서 마케팅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 SKT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새로 나온 갤럭시 G7 시리즈를 구매할 때 제휴카드를 활용하면 무려 168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 단통법 폐지가 이제 삼성 또 새로운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면서 이 경쟁이 굉장히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국 소비자원이 좀 우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판매가 좀 경쟁이 격화되면 요금제나 계약 내용을 잘 모르는 고령 소비자에서 좀 피해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방통위에서는 이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주 이제 통신 3사와 점검 회의를 하고, 또 이용자 차별이나 허위 광고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 시리즈가 역대 최다 사전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신 폰이 딱 적기에 나와서 여느 때보다 휴대폰을 바꾸려는 수요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홍 기자, 새 갤럭시 폴더블 시리즈 그럼 얼마나 싸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예전보다는 많이 싸게 살 수 있게 됐는데, 일단 지금 새로 나온 폴더블 시리즈가 사전 예약에서 104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전작인 G6 시리즈가 91만 대였고, 그동안 최다였던 G5 시리즈의 102만 대를 넘어선 겁니다. 이번 G7 시리즈의 판매 증가는 직접적으로는 제품 경쟁력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에 단통법 폐지가 이제 휴대폰 구매 수요가 좀 늘어나는데 간접적인 영향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법이 폐지가 되면서 얼마나 좀 싸게 살 수 있는지, 이걸 좀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른바 성지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폴드 7은 출고가가 512기가 기준으로 253만 원인데 129만 원에 살 수가 있고, 플립 7은 출고가 164만 원인데
무려 29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135만 원이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나온 S25는 출고가가 115만 원이어서 보조금 135만 원을 적용을 하면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단톡법 폐지 전에 사전 예약을 삼성에서 받았는데 사전 예약 같은 경우는 공시지원금 50만 원에 추가 지원금 20만 원, 또 용량을 2배로 올려주는 이 더블 스토리지 혜택까지 감안을 하면 약 86만 원 정도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톡법 폐지가 되고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성지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들은 일일이 찾아가기가 좀 어렵고, 또 이 대규모 보조금은 통신사 이동이나 수개월간 10만 원대 요금제를 써야 하는 이런 약정도 있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한편 이번 갤럭시 G7 시리즈 사전 예약에서 폴드 7에 비해서 플립 7의 판매량이 좀 적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오늘 이제 곧바로 공통지원금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올렸습니다. 단톡법이 폐지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돈을 맡긴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중은행보다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금리는 더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할지 소비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보호 한도가 높아진 게 무려 24년 만이라고요? 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진 건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일반 예적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또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적용됩니다. 이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적립금 전체는 아니고 예금으로 운용하는 금액만큼만 보호를 받습니다. 이번 한도 상향으로 전체 예금 중 보호받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9%에서 58%로 늘어나게 되고요. 보호예금 계좌 비중도 97.9%에서 99.2%로 높아집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줄줄이 떨어지고 있지만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3%로 오히려 오르는 모습입니다. 임 기자, 예금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계좌 수를 줄이려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고요. 금리도 저축은행이 훨씬 유리하다면 저축은행으로 눈길을 돌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5천만 원 한도에 맞춰서 이 한 계좌당 이 은행당 5천만 원으로 이 자금을 나눠서 예치해온 분들은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 계좌를 합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그 과정에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금을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국민, 우리 등 5대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연 1.85에서 2.55% 수준인데요. 79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평균 금리가 3.01%입니다. 청주저축은행, JT 친해저축은행, 이 바로저축은행 등 조금만 찾아봐도 3.2에서 3.4%대 금리를 적용한 상품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은행 예금 금리와 이렇게 격차를 벌일 수 있는지가 조금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번 한도 상향을 기회로 고객들을 잡기 위해 저축은행들이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네, 예금 금리 역주행은 9월 예금자 보호한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머니 무브를 준비하는 건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시중은행에서의 이동보다는 저축은행권 내에서의 갈아타기가 더 활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객 확보 목적도 있지만 수신자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이 금리를 올린 측면도 있습니다. 저축은행 전체 수신자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98조 5,315억 원으로 지난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각 저축은행들이 수신 확보에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기조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9월에 실제로 한도가 올라가고 나서 어느 정도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을지 지금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들만 예금 금리를 올리는 것도 부담입니다. 또 저축은행들은 너무 많은 자금이 몰리는 것도 경계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금을 많이 모으는 건 대출 영업을 해서 이윤을 더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여파 등으로 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고 실물 경기도 침체로 있기 때문에 신규 대출 취급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 돈을 갖고 있는 것도 결국 비용이기 때문에 적정 수신 금액을 초과하면 저축은행에서는 역마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저축은행권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기예금들의 만기가 보통 4분기에 상대적으로 몰려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고금리 상품으로 기존 고객들의 이탈을 막고 이후에는 추가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시중은행들 긴장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반응 어떻습니까? 방금 긴장해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시중은행들은 그런 움직임, 그런 분위기가 아닌 모양입니다. 소비자들이 저축은행에 대해서 여전히 건전성 우려가 있고 금리 차이도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최근 증시 쪽으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융당국은 예금 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신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자금이 고위험 대출 또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경기 가평군에서 침수된 차량입니다. 닷새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이렇게 침수된 차량이 전국에서 3,000대가 넘습니다. 이 추산 손해액은 300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집중호우에 따른 손해액과 비교해도 단기간에 피해가 컸습니다. 이 손해보험업계는 벌써부터 하반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걱정입니다. 이 상반기 평균 손해율은 83%, 1년 전보다 3%포인트 올라 이미 손익분기점 밑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아직 침수차 집계가 끝나지 않아 손해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죠. 보험료는 낮아진 반면 수리비 등 원가는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이대로 가면 올해도 적자가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앞서 코로나 팬데믹 수해로 차량 운행량이 줄면서 수익이 늘었던 손보업계는 올해까지 4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해 왔습니다. 이제는 2년 적자를 바라보는 만큼 내년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연일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료는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에 포함되는 만큼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도 합니다. 이 정부 역시 물가 부담이 큰 보험료 인상보단 이 자동차 보험 과잉 진료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입장인데요. 이런 조치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과 큰 틀에서라도 합의를 이뤄야 하는 통상 슈퍼위크인 건데요. 관세 부과 전 막바지 협상을 위해 경제 외교장관이 잇따라 방미길에 오르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오는 25일 2+2 고위급 통상 협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정부가 최종 담판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통상 관련 장관들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긴급 소집된 건데 회의를 마친 후 구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향후 관세 협상 대응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재무장관 또 미국의 USTR 해서 2+2로 25일 날 회의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오늘 논의도 했었고요. 또 마지막 갈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촘촘한 전략을 이렇게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 고위급 협의체는 이른바 7월 패키지 추진에 합의한 지난 4월 말 회의 이후 석 달 만에 재가동되는 건데요. 기존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했던 것과는 달라진 진용입니다. 회의 참석자가 바뀐 건 미국 측 요청 때문이라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로선 관세 전쟁의 전면에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나선 만큼 카운터 파트너의 여 본부장과의 만남을 통해 더 디테일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고요. 김 장관 산업부 장관도 내일 오전 하워드 러트닝 상무장관과 접촉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네, 우리 정부도 협상안을 들고 갈 텐데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대미 관세 협상 대응 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과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했다고 전했는데요. 회의에서 논의한 정부안에 대해선 전략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대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실익 중심의 대응 기조는 분명히 했습니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장차관이 참석했고, 구 부총리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과 회의에 앞서 티타임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미국 측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을 비롯해 쌀 수입 쿼터 확대, 사과와 같은 과일에 대한 검역 완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죠.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지 부처 내 조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며칠 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쌀이나 소고기와 같은 농축산물 민감 품목 개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기자, 농민단체와 같은 여론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협상 쉽지 않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제 현지 시간 2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1일 이전에 각국과 신속히 무역 합의를 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원하는 선물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고율 관세 압박을 이어갈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제 정부도 협상 시한에 얽매여 국익을 희생하지는 않겠다며 최선의 결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2+2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 출국길에 오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에게는 최선, 최악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즉 다시 말해 만약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추가 협상 카드가 없어 한 번에 고율 관세를 낮추는 성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정부는 미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하거나 국방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관세율을 낮추는 이른바 통상 안보 패키지 딜 협상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패키지 딜 카드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이달부터 정부가 기관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 기업의 공모주를 산 뒤 빠르게 처분하는 단타 매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 보유 규제를 강화하자 공모주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달 기업 공개를 진행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김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IPO 제도 개선안. 기관 투자자들의 단타 매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 보유 확약을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달 1일 제출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되는데 이달 들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낸 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월별로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이 단 한 건도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대한조선, 삼양컴텍, 그래피 등 8곳의 기업이 IPO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비교해도 확연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거래소 측도 신고서 제출이 이렇게 적은 건 이례적이라며 IPO 제도 개선안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규 상장 기업은 거래소에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 승인 후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공개합니다. 이를 토대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공모주 청약 배정 등을 거쳐 증시에 상장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IPO 제도 개선안의 첫 시행 타자가 되지 않기 위해 기업들이 신고서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 일정을 잡는 데 눈치 싸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증권사들은 개선안에 따라 변경되는 공모주 배정 기준에 맞춰 내부 시스템 재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반기 명인제약, 채비 등 IPO 주관을 맡은 KB증권은 내부 전산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배정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IPO 진행 기업의 평균 의무 보유 확약 물량 비중은 19% 수준. 바뀐 제도에 맞춰 40% 이상의 확약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제도는 시행됐지만 개편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가운데 제도 개선 1호 IPO 기업이 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을 분석해봤더니 청약 가점이 사실상 만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률은 무려 250대 1에 달했습니다. 당첨 가능성이 더 낮아지면서 이제 청약 통장을 아예 없애버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한 8개 단지의 청약 결과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제곱미터 분양에 당첨된 사람들의 청약 가점은 평균 68.3점에 달했습니다. 69점은 4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만점입니다. 로또라고 불릴 만큼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무려 258대 1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신규 공급이 많지 않은 데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청약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들고만 있고 뭐 당첨이 되거나 그렇게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상 뭐 기대는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최대어로 꼽혔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최대 1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보니 경쟁률은 15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청약 당첨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주택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한 달 사이 17,000여 명 줄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어려웠고 그거 뭐 넣어도 소용도 없는 것 같아. 그도 없애버렸어요. 조건 맞추기 쉽지 않으니까 없어요. 청약 무용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약 가점과 상관없는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약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문제라 단편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을 하냐 뭐 이런 것만 조정해서 사실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 제도 틀 안에서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이제 충분한 현금이 있는 사람만 청약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